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하지만 동시에 전혀 모르는 거대한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집안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기둥 곳곳에 거대한 균열이가 있으며 사방에서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낡고 거대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과 구조 전문가들이 그 건물을 바라보며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저 건물은 내일 당장 무너질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과학적인 통계에 기반한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무려 3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기괴한 모습으로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 기이하고도 섬뜩한 역설을 품은 건물의 이름은 바로 북한입니다. 시간의 태엽을 1990년대 초반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세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격변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지구를 반으로 나누었던 냉전이라는 길고 긴 얼음의 시대가 끝이 났고 베를린 장벽은 자유를 갈망하며 환호하는 시민들의 망치질 아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공산주의 세계의 심장이자 북한의 거대한 후원자였던 소비에트 연방이 지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유럽을 붉게 물들였던 깃발들은 차례차례 땅에 떨어졌고 서방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언하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 시기 서울과 워싱턴 그리고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정보기관과 학자들의 예리한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반도의 북쪽 평양을 향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북한은 동유럽에 이어 다음 차례로 쓰러질 공산주의의 마지막 도미노가 될 것이다. 그것은 대단한 통찰력이나 예지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 지극히 상식적이고 산술적인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북한 경제의 절대적인 생명줄이었던 소련의 원조와 우호적인 무역망이 끊어졌고 자체적인 경제 구조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채 빚더미에 앉은 이 가난한 독재 국가가 외부의 수혈 없이 살아남을 방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와 현대 정치학의 모든 검증된 이론이 북한 체제의 붕괴를 기정사실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빠르면 3년, 아무리 길게 버텨야 5년이라는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밀려올 엄청난 혼란과 난민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들의 마지막 숨결이 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확신에 찬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도미노는 평양의 문턱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의 권력 세습은 붕괴는커녕 오히려 자신들만의 철옹성을 세계 그 어느 곳보다 높고 견고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왜 전 세계의 똑똑한 석학들과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 정보기관들은 이토록 완벽하게 틀린 예언을 했던 것일까요? 그 뼈아픈 해답은 바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던 안경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합리적인 렌즈를 통해 그들을 분석하고 재단했습니다. 현대 국가란 마땅히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하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하며 그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정권은 필연적으로 굶주린 민중의 분노와 내부 혁명에 의해 무너진다는 상식을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했던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체제도 무너진다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공식 말입니다. 그러나 평양의 권력자들은 세상을 전혀 다른 렌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차가운 렌즈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오직 단 하나,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절대 권력의 유지에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국가라는 틀은 국민의 평안한 삶을 돌보기 위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수천만 명의 국민이라는 존재 자체가 정권의 핵심 안위를 보위하기 위해 언제든 소모될 수 있는 부속품이자
자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국가라는 건물이 뿌리째 흔들릴 때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건물의 갈라진 틈을 메우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냉혹하고 기괴한 선택을 내립니다. 그들은 건물의 한가운데 있는 권력의 중심 기둥단 하나만을 두껍게 보강한 채 주변의 수많은 방들이 사람들과 함께 무너져 내리도록 철저히 차갑게 방치했습니다. 경제가 붕괴하고 수많은 목숨이 사라지는 끔찍한 비극의 순간 앞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권력층만을 보호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머지 모든 국민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짐승 같은 생존의 논리. 그것이 바로 전 세계가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북한만의 지독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이 위태롭고 기형적인 건축물이 경제적 파산이라는 거대한 지진 앞에서도 어떻게 끝내 무너지지 않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들의 가장 어둡고 참혹했던 1990년대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력이라는 단 하나의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 어떻게 스스로의 벽돌들을 가차없이 희생시켰는지 그 깊고 서늘한 심연 속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 전역을 뒤덮은 참혹한 기아의 소식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훗날 북한 당국 스스로 고난의 행군이라 명명한 이 시기는 단순한 자연재해나 일시적인 흉작이 만들어낸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지원이 끊긴 폐쇄 경제가 맞이한 필연적이고도 파괴적인 파국의 결과였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배분하던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의 심장, 즉 배급제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은 텅 빈 배급소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다 하나둘 쓰러져 갔고 거리에는 굶주림에 지친 이들이 널브러졌습니다.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생명이 소리 없이 쓰러져간 인류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의 상식은 언제나 같은 방향을 가리켜왔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면 분노가 들끓고 그 분노는 결국 거대한 혁명의 불길이 되어 권력의 심장부를 불태운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그러했고 러시아 혁명이 그러했습니다. 굶주림은 인간이 짐승으로 변하게도 하지만 동시에 불의한 권력에 맞서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에서는 그토록 처참한 죽음의 행렬 속에서도 폭동이나 체제 전복의 시도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기아라는 재난을 대하는 평양 권력자들의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고 잔혹한 계산법에 있습니다. 국가의 창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배급망이 붕괴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김정일 정권은 국민을 살리기 위해 국경을 열거나 체제의 위험을 무릅쓰고 외부 세계의 구조의 손길을 내미는 대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선군정치라는 새로운 통치 이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모든 가용 가능한 자원과 식량을 오직 군대와 체제를 호위하는 평양의 핵심 계층에게만 집중시키는 극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의 이면에는 국가의 책임을 철저히 방기하겠다는 선언이 숨어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의 주민들, 이른바 체제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국가는 그들에게 식량을 주지 않았지만 동시에 이동의 자유마저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고향 땅에서 꼼짝하지 못한 채 조용히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뼈아픈 진실이자 잔혹한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극심한 기아가 정권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북한이라는 기형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오히려 기아가 정권을 지켜내는 튼튼한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 경제가 짊어져야 할 거대한 부양의 짐을 굶주림이라는 자연의 힘을 빌려 잔혹하게 덜어낸 셈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는 혁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당장 내 입에 들어갈 옥수수 한 알, 오늘 하루를 버틸 풀뿌리 하나를 찾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극도의 굶주림 속에서 사람들은 정치적 부조리에 분노하거나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광장으로 뛰쳐나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은 그 어떤 무자비한 고문이나 총칼보다도 더 확실하게 인간의 의지와 저항 정신을 마비시키는 완벽한 통제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잿걸음으로 삼아 평양의 권력은 그 참혹한 고난의 시기를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국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국민을 버렸지만 체제의 심장은 생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며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육체를 굶주리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잠재적인 반란의 불씨를 영원히 잠재울 수 없습니다. 총칼의 위협과 기아의 공포 너머 북한 지도부에게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완전히 장악할 더 깊고 정교한 통제망이 필요했습니다. 단지 육체의 힘을 빼앗는 것을 넘어 인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워 평생토록 얽어매는 완벽하고도 지독한 신분제도의 그림자가 사람들의 일상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평등입니다. 계급이 없고 모두가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유토피아적 이상향 말입니다. 북한 역시 겉으로는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완벽히 평등한 사회를 표방했습니다. 그러나 평양이라는 거대한 무대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기형적이고 잔혹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굶주림이 사람들의 육체를 통제하는 물리적인 도구였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이후에도 후대까지 이어지는 영혼의 족쇄입니다. 바로 성분이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신분 제도입니다. 북한 당국은 모든 인민의 출신 배경과 사상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이들을 크게 세 가지 계층으로 분류했습니다. 정권에 충성하는 핵심 계층, 언제든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받는 동료 계층, 그리고 체제의 위협이 되는 적대 계층입니다. 이 분류의 기준은 개인의 현재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조부모가 일제강점기에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한국 전쟁 당시 어떤 편에 섰는지, 심지어 지주였는지, 종교인이었는지에 따라 개인의 운명이 무자르듯 결정되었습니다. 개인의 선택과는 무관한 조상의 과거가 후손의 삶을 영원히 규정짓는 봉건시대보다 더 지독한 연좌제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섬뜩한 계급 제도는 단순히 사회적 차별에 머물지 않고 공간의 분리로 이어졌습니다. 정권의 심장부인 평양에는 철저한 검증을 통과한 핵심 계층만이 살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나은 배급과 주거, 교육과 직장이 주어졌습니다. 반면 적대 계층으로 분류된 이들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척박한 산간 오지나 탄광지대로 쫓겨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평생토록 감시의 눈초리 속에서 최하층의 고된 노동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적 선전보다도 직관적인 통제 방식이었습니다. 정권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불씨는 권력의 중심에서 물리적으로 완전히 격리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 누군가 무심코 내뱉은 불평 한마디가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과 손자, 3대에 걸친 가문 전체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어젯밤 밥상머리에서 나눈 이야기가 내일 아침 보위부에 밀고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이 공포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완벽하게 파괴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는 사회에서 조직적인 반정부 모의나 시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체제에 만족해서가 아니라 분노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끔찍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각인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의 탈을 쓰고 그 어떤 폭군도 완성하지 못했던 가장 완벽하고 숨막히는 침묵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육체를 가두고 입을 틀어막는 것만으로는 완벽한 지배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단지 처벌이 두려워 억지로 복종하는 상태는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불안한 평화에 불과합니다. 이토록 가혹하고 숨 막히는 시스템이 끊임없는 유혈 사태나 너무 많은 총알을 낭비하지 않고도 매끄럽게 굴러가게 만들려면 사람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완전히 장악해야만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맹목적인 믿음. 즉, 사람들의 머릿속에 절대적인 신이라는 존재를 심어넣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두고 배고픔으로 기력을 빼앗으며 성분이라는 족쇄로 계급을 나누는 것. 이것만으로도 숨막히는 통제사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총칼에 의한 억압은 언젠가 그 총구가 녹슬거나 군중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북한의 지도부는 이 역사적 진리를 누구보다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정교한 심리적 감옥을 설계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절대적인 신을 창조하고 그 외의 모든 세상을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심리적 감옥의 중심에는 주체사상이라는 이름의 절대적인 교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주체사상을 공산주의에 변형된 정치 이데올로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지만 북한 사회 내부에서 그것은 단순한 철학이나 정치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김일성이라는 한 인간을 창조주의자 유일한 구원자로 격상시키는 완벽하고 촘촘한 신학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부모의 은혜보다 위대한 수령의 은혜를 먼저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자라납니다. 국가가 곧 수령이고 수령이 곧 우주라는 이 거대한 사입이 종교적 세계관 속에서 개인의 불만이나 체제에 대한 아주 작은 의문조차 단순한 정치적 반역을 넘어 신에 대한 불경이자 영혼의 타락으로 규정됩니다. 우리는 흔히 북한 주민들을 향해 무지하게 세뇌당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뇌라는 단어는 북한의 차갑고 잔혹한 현실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세뇌란 여러 가지 정보 중 특정한 것을 맹목적으로 믿게 만드는 과정이지만 북한 사회는 애초에 선택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진공 상태입니다. 북한의 권력자들에게 외부의 정보란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 같은 낭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권의 심장부를 겨냥한 가장 치명적인 대량 살상 무기이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국경의 문을 걸어 잠그는 물리적인 고립을 넘어 외부 세계의 모든 주파수와 활자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인식에 완전한 봉쇄를 단행했습니다. 라디오는 오직 국가가 송출하는 단 하나의 채널만 수신하도록 기계적으로 납땜질되어 있고 텔레비전 화면에는 수령의 위대함과 자본주의 세계의 끔찍한 멸망만이 하루 종일 반복해서 투사됩니다. 인터넷이라는 전 지구적인 정보의 바다와는 완벽하게 단절된 채 오직 닫힌 회로망 안에서만 맴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 체제가 가진 통제력의 가장 서늘한 본질이자 등골이 오싹해지는 통찰과 마주하게 됩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가한 가장 끔찍한 폭력은 매일 거짓말을 주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모든 기준점을 완벽하게 박탈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오직 빨간색만 존재한다고 평생을 배운 사람은 파란색이라는 개념 자체를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굶주리고 헐벗고 있다는 처참한 현실조차 바다 건너 미국과 남조선의 인민들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으며 매일 끔찍하게 죽어간다는 거대한 국정교과서의 거짓말 앞에서는 그저 조국을 위해 견뎌내야 할 작은 시련으로 둔갑합니다. 바깥 세상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지옥이라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나라는 그래도 위대한 지도자의 품 안에서 보호받는 유일하고 따뜻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지 못하는 자는 분노할 방향을 잃고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지 못하는 자는 감히 혁명을 꿈꿀 수 없습니다. 평양의 권력자들은 이처럼 인간의 인식 자체를 완벽하게 조작하고 독점함으로써 외부의 거대한 경제적 지원 없이도 내부의 붕괴를 막아내는 기괴한 영혼의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물리적인 굶주림의 방치, 연좌제와 신분제의 공포, 그리고 영혼을 토자매는 정보의 진공 상태까지 그들은 그렇게 내부의 반란 가능성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봉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철저히 단속했다고 해서 밖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여전히 거대한 늑대들이 이 고립된 체제의 숨통을 끊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부를 잠재웠으니 이제 밖을 향해 방아쇠를 당길 차례였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이고 절대적인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씨를 끄고 빗장까지 단단히 걸어 잠갔지만 평양의 권력자들은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담장 너머에는 창을 든 거대한 늑대들이 이 고립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외부 세계, 특히 미국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외교적 라이벌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는 불침번이자 체제의 생존을 위협하는 절대적인 악이었습니다. 배고픈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아비규환의 순간에도 그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가용한 모든 국력을 단 하나의 목표, 바로 방아쇠에 집중시켰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치명적인 장난감, 핵무기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북한의 핵개발을 바라보며 먹고 살기도 힘든 가난한 나라가 도대체 왜 저토록 무모하고 광적인 집착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도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인민의 굶주림을 외면하고 폭탄에만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느냐며 비이성적인 도발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평양의 차가운 지하 벙커 속에서 내려진 그 결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미친 자의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얄팍한 목숨줄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 계산된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고 이성적인, 그리고 가장 잔혹한 생존 방정식이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돌려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역사적 사건들을 평양의 눈으로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어떻게 힘없이 무너지고 교수형에 처해졌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강력한 독재자였지만 미국을 막아설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기에 맞이한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가다피의 운명은 더 결정적인 교훈이었습니다. 그는 서방 세계의 약속을 믿고 어렵게 개발하던 핵무기 프로그램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보호는커녕 그는 결국 자국 반군에게 쫓기다 하수구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며 평양의 지도부는 깊은 뼛속까지 시리는 단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의 그 어떤 외교적 약속도, 평화협정도, 경제적 지원도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오직 압도적인 힘만이 정의가 되는 약육강식의 정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글에서 가난하고 고립된 독재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적이 감히 나를 공격하면 적 자신도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확실하고도 끔찍한 공포를 심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 억제력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절대적인 보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무기를 단순한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정권의 명줄을 지키는 유일무이한 생명줄로 여겼습니다. 인민들이 옥수수 하나를 찾아 헤맬 때 영변의 원자로와 풍계리의 지하 갱도에서는 정권의 영생을 위한 악마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규탄과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 제재라는 혹독한 소나기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핵이라는 우산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우산이 무너지는 순간 자신들의 운명도 후세인이나 가다피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가 그들의 등을 떠밀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수차례의 핵실험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며 자신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절대적인 방패를 손에 쥐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작은 독재 국가는 이제 전 세계를 향해 자신들을 함부로 건드리면 함께 죽겠다는 끔찍한 협박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들의 생존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준 가장 성공적인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방패를 가졌다고 해도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미국의 침략은 막아줄 수 있을지 몰라도 텅 빈 창고를 채워주거나 말라버린 기름골을 다시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방패를 완성한 순간 그들은 역설적으로 그 방패를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거대한 힘에 의존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핵무기라는 절대적인 방패를 손에 쥐었지만 그것이 북한의 텅 빈 곳간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핵탄두를 보유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하늘로 쏘아 올린다 한들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씹어먹으며 허기를 달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돈줄을 말려버리기 위해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촘촘한 경제 제재에 그물망을 덮어 씌웠을 때 상식적으로 이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질식해서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중환자에게는 결코 전원이 꺼지지 않는 아주 거대하고 튼튼한 지정학적 산소 호흡기가 하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호흡기의 관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바로 이웃한 거대한 제국 중국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상식적이고도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패권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중국은 도대체 왜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골칫덩어리 이웃을 살려두는 것일까요?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쏘아대며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통제마저 벗어나려 으르렁거리는 불량 국가를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 한국 전쟁 당시 피를 나눈 혈맹이라는 이념적 연대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냉혹하고 비정한 국제 정치의 무대 위에서 지나간 역사의 낭만이나 이념적 형제애 같은 감상적인 단어는 철저한 계산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베이징의 지도부 역시 평양의 변덕스러운 독재 정권을 결코 사랑하거나 진심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도발을 지독하게 피곤해하며 골칫거리로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를 몰래 공급하고 식량을 지원하며 무너지는 체제를 떠받치는 이유는 평양이 무너졌을 때 베이징이 마주해야 할 끔찍한 악몽이 북한의 핵무기보다 훨씬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냉혹한 생존 게임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완충지대라는 차가운 지정학적 개념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일 당장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장 베이징의 지도자들의 머릿속을 강타할 첫 번째 공포는 압록강을 넘어 중국 동북 삼성 지역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백만 명의 굶주린 난민대입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와 치안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악몽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북한이 사라진 한반도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한국의 주도하에 통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베이징에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하고 치명적입니다. 미군의 탱크와 미사일 기지가 바다 건너가 아니라 조중 국경인 압록강 바로 맞은편에 배치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과 이를 포위하려는 미국 사이의 거대한 패권 전쟁에서 북한은 중국의 심장부를 방어해주는 거대한 육벽이자 대체 불가능한 방패인 셈입니다. 결국 중국에게 북한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체스의 말입니다. 너무 강해져서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도 원치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붕괴하여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은 평양 정권이 딱 굶어 죽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을 만큼만의 산소만을 공급하며 이 위태로운 환자를 살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의 제재가 아무리 겹겹이 쌓여도 북한이 끝내 붕괴하지 않는 진정한 이유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뒷문을 가진 이웃이 그 문을 굳게 닫을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외부의 압도적인 힘의 균형이 북한의 붕괴를 인위적으로 막아주고 있는 사이 체제 내부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돌연변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체제 내부의 엘리트들을 먹여 살리고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 정권은 거대한 그림자 경제를 스스로 창조해내야만 했습니다.
외부의 거대한 지정학적 산소 호흡기가 북한 체제의 숨통을 간신히 연명해주고 있었다면 체제 내부에서는 그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기형적이고 거대한 생태계가 은밀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더 이상 인민을 먹여 살릴 능력을 상실한 그 끔찍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평양의 권력자들과 평범한 인민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한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탄생한 것은 철저한 통제사회라는 북한의 겉모습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거대한 그림자 경제였습니다. 먼저 평양의 수뇌부가 선택한 생존 방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도부와 핵심 엘리트층의 충성을 유지하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무역이 완전히 가로막힌 상황에서 이 고립된 국가는 마치 거대한 범죄 조직과 같은 방식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국가 주도하에 엘리트 해커 부대를 양성하여 전 세계의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막대한 자금을 훔쳐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공해상에서 감시의 눈을 피해 선박과 선박을 맞대고 석유와 석탄을 불법으로 밀매하는 유령선 네트워크를 가동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촘촘한 제재망을 비웃듯 국가 전체가 거대한 밀수꾼이자 사이버 해적단이 되어 체제를 지탱할 검은 돈을 긁어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부가 핵무기와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사기 위해 그림자 경제를 구축하는 동안 버려진 평범한 인민들은 오직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자신들만의 자생적인 시장을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마당의 탄생입니다. 처음에는 집 안에 있던 헌옷이나 식기를 들고 나와 옥수수 한 줌과 바꾸는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배급망이 영원히 마비되어 버린 현실 속에서 이 불법적인 암시장은 놀라운 생명력으로 북한 전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오늘날 북한 주민의 절대 다수는 국가의 배급이 아니라 이 장마당을 통해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고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한 공산주의 국가의 심장부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역동적인 자본주의의 싹이 터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북한 정권이 마주한 가장 뼈아픈 역설이 등장합니다. 평양의 권력자들은 자본주의의 확산을 체제를 갉아먹는 독약처럼 여겨 끊임없이 통제하고 탄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장마당을 완전히 폐쇄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장을 없애는 순간 경제는 즉각 마비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굶어 죽게 될 것이며 그것은 곧 걷잡을 수 없는 폭동으로 이어질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권은 시장의 존재를 묵인하면서 그곳에서 뇌물을 뜯어내 기생하는 기묘하고도 위태로운 공생관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마당은 단순히 쌀과 고기를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밀수된 상품들 사이에는 북한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가장 위험한 무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음악이 담긴 휴대용 저장 장치였습니다. 사람들은 몰래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며 텔레비전 속 화려한 서울의 모습과 자유로운 사람들의 감정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수령님만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국정교과서의 거짓말이 시장을 통해 흘러들어온 외부 세계의 진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위협은 이 장마당을 통해 자본주의의 논리를 호흡하며 자라난 새로운 세대, 이른바 장마당 세대의 등장입니다. 이들은 부모 세대처럼 위대한 수령의 배급을 받고 자란 기억이 없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굶주림 속에서 자신을 살린 것은 국가가 아니라 시장이었고 충성심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차가운 현실뿐입니다. 돈의 힘을 깨닫고 외부 세계의 풍요로움을 몰래 엿본 이 젊은 세대에게 이념적 세뇌와 무조건적인 충성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체제를 지탱해온 사상적 콘크리트의 가장 치명적인 균열이 바로 그들이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암시장을 통해 소리 없이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부의 묵인과 내부의 암시장이라는 두 개의 불안한 기둥에 의존해 간신히 버티고 있는 북한의 현실은
젊은 최고 권력자를 숨막히는 진퇴양난의 덫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고 지도자를 개방하면 직사하고 폐쇄하면 서서히 죽어가는 끔찍한 딜레마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장마당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괴물과 그 속에서 자라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스위스에서 유학하며 서방 세계의 풍요로움을 직접 목격했던 젊은 최고 권력자 김정은에게 끔찍한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를 살린 훌륭한 선례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웃한 중국의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이 있었고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이 거둔 눈부신 성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 권력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그들처럼 과감하게 문을 열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경제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혹은 국부를 늘리는 방법을 몰라서 수십 년째 이 지독한 가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양의 지도부가 마주한 가장 비극적이고도 치명적인 지정학적 저주이자 그들의 가난이 단순한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권력을 지키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의도적 선택이라는 서늘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과 달리 북한에게는 체제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거대한 체제 경쟁자가 바로 턱 밑의 철조망 너머에 존재합니다. 바로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자 눈부신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은 문을 열었을 때 비교당할 남중국이나 남베트남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다릅니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경제를 살리겠다며 국경의 문을 활짝 열고 외국의 자본과 정보를 자유롭게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 주민들이 마주하게 될 진실은 단순히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추상적인 경제 이론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남쪽의 동포들이 수령의 은혜 없이도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토록 남조선 인민들은 미 제국주의의 압제 아래 헐벗고 굶주리고 있으며 오직 위대한 장군님만이 우리 민족의 유일한 태양이라고 배워왔던 그 거대한 거짓말의 세계관이 단숨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비교 대상이 명확한 상태에서 진실이 유입되는 순간 김씨 일가의 통치 정당성은 그 즉시 증발해버립니다. 굶주림은 참을 수 있어도 자신들의 삶이 거대한 사기극에 희생되었다는 배신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분노의 들불이 되어 평양의 심장부로 번져갈 것입니다. 결국 인민이 똑똑해지고 배불러지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의미하는 카운트다운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독재자가 개혁개방이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끝내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는 끔찍한 진퇴양난의 본질입니다. 문을 열면 외부의 진실이 밀려들어와 체제가 즉사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있으면 제재의 목조름과 장마당 세대의 내부적 변화 속에서 서서히 피가 말라 죽어갈 뿐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캄캄한 어둠 속의 외줄타기입니다.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순간 권력자는 단두대에 올라야 하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한 궁전을 지키기 위해 3천만 인민을 영원한 빈곤과 암흑의 감옥 속에 가두어 두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의 극단적인 가난은 지도부의 무능이 빚어낸 참사가 아니라 그들 체제가 생존하기 위해 치러야만 하는 필수적인 비용이자 가장 잔혹한 권력 유지의 방패인 셈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결코 북한 지도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촘촘한 제재는 날이 갈수록 숨통을 조여왔고 국경을 봉쇄한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는 그나마 버티던 그림자 경제마저 철저하게 붕괴시켰습니다. 내부의 불만은 억압의 뚜껑을 열어젖힐 만큼 임계점을 향해 끓어오르고 있었고 서서히 죽어가는 이 체제의 생명줄은 바닥을 드러내는 듯 보였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정말
북한 정권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던 그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립의 고통이 마지막 임계점을 넘으려던 찰나,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 수만 킬로미터 밖에서 터진 거대한 전쟁의 포성이 기적처럼 평양을 향해 구명조끼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2022년 2월,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에서 울려 퍼진 거대한 포성은 세계사의 흐름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에 크라이나, 이 끔찍한 비극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지형을 거칠게 뒤흔들었지만 역설적이게도 평양의 낡고 어두운 집무실에는 한 줄기 강렬한 구원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촘촘한 제재로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던 북한 정권에게 이 머나먼 이국 땅의 전쟁은 하늘이 내려준 완벽한 지정학적 동아줄이었습니다. 전쟁이 예상치 못한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과거 군사 대국이었던 러시아조차 심각한 무기 부족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인해 무기를 생산할 첨단 부품의 수입이 완전히 막혔고 전선에서 매일같이 쏟아붓는 포탄의 재고는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모스크바 권력자들의 눈에 들어온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대한 지하 벙커에 구소련 방식의 낡은 재래식 포탄과 로켓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호전성을 키워오던 극동의 가난한 병기창,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가장 철저하게 고립되고 제재를 받으며 벼랑 끝에 몰려있던 두 거대한 불량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적처럼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김정은은 자신의 무거운 방탄 전용 열차를 이끌고 러시아로 향했고 블라디미르 푸틴과 마주 앉아 전 세계를 경악게 한 위험하고도 은밀한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철교를 건너는 수천 개의 낡은 컨테이너 안에는 러시아의 최전선으로 향하는 수백만 발의 포탄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가득 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의 진짜 무서움은 빈 컨테이너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올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양이 그토록 목말라 하던 체제 생존의 피와 살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비웃듯 은밀하게 공급되는 막대한 양의 식량과 정제유는 기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을 흥분시킨 것은 그들이 수십 년을 노력해도 얻을 수 없었고 돈을 주고도 결코 살 수 없었던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과 우주항공, 정찰 위성 기술이었습니다. 낡은 쇳덩어리를 내어주고 체제의 수명을 비약적으로 연장할 미래의 방패를 얻어낸 것입니다. 이 위험하고 노골적인 밀착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굳게 믿어왔던 대북 제재라는 거대한 그물망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가 아무리 강력한 경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글로벌 금융망을 철저히 차단한다 해도 그것은 전 세계가 하나의 질서 아래 단합되어 있을 때만 힘을 발휘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세계가 다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서방 진영과 러시아, 중국을 위시한 권위주의 반서방 진영으로 뚜렷하게 두 동강 나버리자 대북 제재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고장난 브레이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지정학이 만들어낸 가장 섬뜩하고도 기막힌 반전입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실패한 이유는 그 제재가 헐거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라는 거대한 대륙판 자체가 다시금 거칠게 갈라지고 있었고 북한은 그 갈라진 단층의 틈새를 귀신같이 파고들어 자신들만의 완벽한 정치적, 경제적 피난처를 구축해낸 것입니다. 이제 평양은 더 이상 구석에 몰려 굶어 죽어가는 외로운 쥐가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신냉전이라는 거대한 글로벌 체스판 위에서 러시아라는 강력한 국가와 등을 맞대고 선당당하고도 위험한 전략적 파트너로 완벽하게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1990년대 소련의 붕괴가 그들을 멸망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면 2020년대 러시아의 전쟁은 그들을 다시 무덤 속에서 끌어올려준 셈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징벌의 사슬은 사실상 끊어졌고 중국의 묵인에 이어
러시아의 노골적이고도 전폭적인 후원까지 등에 업게 된 북한. 안으로는 굶주림과 공포정치, 그리고 성분제도로 인민의 입을 완벽하게 틀어막고, 밖으로는 핵무기라는 절대반지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영리하게 조종하며 끝내 살아남은 이 끈질기고 기형적인 체제.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무거운 질문 하나를 마지막으로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민의 피와 눈물로 빚어낸 공포의 장벽, 파멸을 약속하는 핵무기, 그리고 강대국들의 이기적인 비호라는 이 모든 두꺼운 갑옷을 겹겹이 두른 북한은 진정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불멸의 국가로 거듭난 것일까요? 우리가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던졌던 가장 크고 무거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들기 전 듣는 북한 이야기. 왜 이 나라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을까?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최고의 지성들과 정보기관들이 그토록 확신했던 붕괴의 예언은 왜 철저하게 빗나갔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잔혹하고도 슬픈 해답의 조각들을 모두 맞추어냈습니다. 북한이라는 기형적인 건축물이 경제적 파산과 국제사회의 촘촘한 고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애초에 이 체제가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국가의 문법으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국가의 심장부인 최고 권력과 엘리트 계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백만 명의 평범한 인민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것쯤은 기꺼이 방치하고 희생시킬 수 있는 끔찍한 충격 흡수 장치를 내부에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성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로 계급을 나누고 외부의 모든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주체사상이라는 사이비 종교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무기라는 파멸적인 방패를 손에 쥐고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공포를 영리하게 인질로 삼았습니다.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중국은 국경을 맞댄 완충지대가 붕괴하여 미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오는 악몽을 막기 위해 평양에 최소한의 산소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수렁에 빠진 러시아 역시 자신들의 전쟁을 이어가기 위해 기꺼이 북한의 낡은 포탄을 사들이며 새로운 구명줄을 던져주었습니다. 결국 주변의 거대한 강대국들에게 북한은 결코 완치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수술대에 올려 메스를 대기에는 그 후유증이 너무나 두려운 만성적인 불치병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모두가 그 병을 혐오하면서도 그 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자신들에게 피가 튀는 사태만큼은 막기 위해 인위적인 생명 연장 치료를 돕고 있는 기막힌 역설. 이것이 바로 북한이 끝내 붕괴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차가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인식의 거대한 전환을 맞이해야 합니다. 북한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과연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생존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숨이 붙어 있다는 것을 넘어 내일을 향해 걸어가고 변화하며 성장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철조망 너머의 국가는 결코 앞으로 걸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는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개혁과 개방이라는 세계사의 보편적인 흐름에 영원히 동참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덫에 갇혀 있습니다. 장마당을 통해 몰래 스며든 외부 세계의 진실과 자본주의의 맛을 알아버린 젊은 세대의 소리 없는 변화는 체제를 떠받치던 사상적 콘크리트 기둥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묵인과 공포 정치에 기대어 붕괴라는 급사만을 간신히 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다시 써야만 합니다. 북한은 끝내 무너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길고 가장 느리며 가장 고통스러운 붕괴의 과정을 겪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체제의 심장 박동은 기계장치에 의존해 힘겹게 뛰고 있지만 그 사회의 영혼과 미래는 이미 오래전에 차갑게 얼어붙은 채 시간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할 때 우리와 불과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저 어두운 땅에는 여전히 시간의 감옥에 갇혀 숨죽이고 있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겉으로는 초롱성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끝없이 썩어 들어가며 서서히 부서지고 있는 거대한 역설의 제국. 과연 이 길고 잔혹한 붕괴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건물이 마침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는 날, 우리는 어떤 얼굴로 그 파편들을 맞이하게 될까요? 무겁지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질문을 여러분의 머리맡에 남겨두며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